저번 주의 가장 큰 화두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가 이미 최고점에 가깝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상 밖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코어 물가가 높고 12월은 동결하더라도 차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 발 더 나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점도표는 내년 3회 각각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큰 합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올해 가장 성적이 좋지 못했던 부동산 리츠 주식들이 이틀 동안 일제히 10에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리츠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배당주들이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이 정도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고 유럽 ECB는 FOMC보다 훨씬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텍스로스 셀링도 일반적으로 12월 27일까지라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금요일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몰기지의 이자율이 올라가서 매달 내는 돈이 부담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경제가 좋거나 나름 버틸만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렌트비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집값이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집값이 급락할 때는 실업률이 올라갈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나 금리가 올라가도 직장이 있다면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버틸 수가 있지만 직장을 잃으면 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 때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금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수요 증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리가 올라도 수요가 좋으면 집값은 오르고 금리가 내려도 수요가 나쁘면 집값은 내립니다. 물론 수요 증가를 정확히 아는 건 힘들지만 거래량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리츠보다 캐나다 리츠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미 저번 영상 댓글에 많이 달았는데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고 레버리지는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캐나다 리츠들이 배당이 더 높고 월 배당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AX는 배당을 9.3% 주면서 이미 올해 법적 최대치까지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번에 새롭게 연장했습니다. 이미 오피스 자산 일부를 팔기도 했는데 전략적 검토를 선언했기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팔 수도 있습니다. 단지 현재 주주환원이 AFFO의 거의 100%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AP는 내년도 배당 계획을 발표했는데 배당 인상 소식이 없어서 많은 주주가 아쉬워했지만 최근 데이터 센터 자산 판매 대금으로 특별 배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9.3% 정도 배당을 주는데 배당 지급률은 FFO 기준 75% 정도로 나쁘지 않고 캐나다에서 가장 균형 있는 오피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공실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D의 경우 최근에 경쟁 업체인 HR이 토론토 다운타운 자산을 조지 브라운 칼리지의 기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팔았는데 그것이 다운타운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D에게 호재가 되었습니다. 다운타운 오피스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는 센티멘트로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데 다른 업체의 실제 건물 판매 가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당은 9.5% 정도이고 월배당입니다. 같은 드림그룹 계열사인 MPCT는 월배당으로 현재 13.3% 정도 지급 중인데 부채도 많고 이 중에서는 그나마 배당 커트 위험이 제일 큰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금리 인상 때문에 과도하게 까인 느낌이고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말 매력적이고 가치도 높아 보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건 TNT입니다. 6개월 배당을 정지시키고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는 주가 역분할을 한 이후로 하루에 주가가 10% 오르고 내리는 건 다반사일 정도로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만약 정지되지 않았다면 배당이 18% 정도일 텐데 과연 내년 4월에 그대로 배당을 줄지 아니면 좀 줄어든 양으로 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TNT는 대부분 보수적인 정부 기관에 렌트를 주고 있고 현재 공실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미 올 초에 배당을 50% 커트했었고 현재 배당은 6개월 정지되었지만 배당 지급률이 AFFO 기준 70%대로 전혀 무리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 배당금으로 하루 최대치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는 중이고 무엇보다 최대 주주이자 억만장자 CEO가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1년 동안 70% 주가 하락으로 엄청난 자산 손해를 보고 나서 칼을 뽑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츠 주식들이 박살난 이유는 공통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위기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오피스들의 공실률 불안감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줄줄이 몰기지 재계약이나 공실률 걱정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마무리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센티멘트로 한시름 놓았지만 이미 이번 FOMC는 주가에 반영된 분위기고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HR, NET, ERE, MR, PLG, NWH, MI, DRM, RE, CSH 등도 지켜볼 만합니다. 석유 섹터 역시 이번 FOMC가 영향을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현재 석유 섹터는 페이퍼 마켓에서 역대 최고 매도 포지션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트를 뒤로하고 일단 위아더월드로 쇼팅을 치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만 빼고 전부 다 유가에 쇼팅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해증으로 유가는 쇼팅을 쳤지만 그건 말 그대로 해증 목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휘발유 가격도 연일 하락 중이고 현재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도 평균 갤런당 4.5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석유 섹터에 투자하다 보면 유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공급 증가 센티나 수요 감소 센티가 붙으면서 여지없이 시장이 누르는 걸 느꼈을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 빅테크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나마 석유 섹터가 수치상 저평가로 느껴져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사람의 심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빅테크 기업만 주야장천 올리기도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개미들의 머리와 반대 매매를 하면 더 큰 돈을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석유 섹터에 나쁜 뉴스가 있다면 내년에 미대선이 있는 만큼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때문이고 물가를 잡는데 부동산 등 코어를 잡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유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석유는 전 세계로 유통되는 원자재이고 전 세계의 수요, 공급,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수치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번 FOMC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면서 패드는 정치적인 중립단체이긴 하지만 하반기 유가가 95달러를 찍고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함에도 불과 얼마 만에 앞에 육자를 본 것도 어찌 보면 12월 FOMC를 겨냥해서 위아더월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석유 섹터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년에 인하 조짐도 있다는 건 원자재에 좋은 소식입니다. 달러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모두가 희망하는 골디락스가 온다면 원자재에 쇼팅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그런 이유로 부채가 많은 미드스트림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드스트림의 경우 물동량이 원자재 가격보다 더 중요하고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유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대급을 찍은 매도 포지션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역전된다면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이 반등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고 작년 말에는 그래도 올해 유가 전망을 100달러 근처로 예상했지만 현재 내년 예상은 작년에 비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전반기가 더 좋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섹터를 떠나지 않는다면 올해 잘 나갔던 회사들을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PBR, EC, ATH, MEG, CNQ 등의 회사들의 공통점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석유 섹터에 좋은 소식을 찾자면 해양의 플로팅 재고량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건 이란이 제재로 해상에 묵혀두었던 재고량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풀리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SPR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단기간 이런 대량의 공급이 시장에 다시 풀리기 어렵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전 세계 제조업이 살아나고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내년도 GDP 성장률이 5% 정도로 예상됩니다. 유가 변동성은 엄청나지만 아직 섹터 내 증시 공포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현재 시추장 치수가 감소함에도 예상외로 생산량 증가세가 나쁘지 않는데 이 추세가 결국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셰일은 점점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비율이 점점 가수화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패드가 피벗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몰려있던 천문학적인 돈이 다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앞잡이인 IEA에서 내년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펙은 여전히 내년에 하루 2.2밀리언 배럴의 수요 증가를 예상합니다. 제3세계의 70억 인구는 선진국에 비해 5분의 1보다 적은 인구당 배럴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국이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면 석유 소비량의 증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쉽게 세계 최대 인구국인 인도가 중국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발꿈치 정도만 성장한다면 어마어마한 석유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JP 모건의 최고위 에너지 분석가는 이번 COP28 행사에서 신흥시장에 엄청나게 숨겨진 수요 덕분에 우리 생애 동안 석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최근에 옥시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역사적으로 S&P 500 중에 에너지 주식과 기술 주식이 서로 더 잘 나가던 시절을 보여주는 사이클표입니다. 현재 시장은 투자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 공급이 많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유가가 $70만 돼도 누구나 이득이 크기 때문 같습니다. 증시는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고 코어 물가는 여전히 4%대인데 패드는 피벗을 외치고 있고 VIX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이고 내년 11월에 미대선이 있는데 누가 병사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 바이든의 리매치입니다. 2024년은 돈을 벌든 잃든 참으로 궁금한 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